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디,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훈풍을 불면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호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데드캣 바운스, 이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요인을 두 가지로 뽑자면은 경기는 엄청 안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금리는 또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던 환경인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부 요인이 하나 있었죠. 영국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락이 되어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정치 리스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되면서 그러니까 안도랠리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거시경제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한번 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시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 또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호흡을 자주 맞추고 있어가지고 뭐 매크로와 비트코인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이미선 빗썸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명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 여기에는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선 빗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미선 센터장님 모셨기 때문에 매크로, 거시경제 관련 이슈도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를 좀 보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4.5%에 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경착륙, 굉장히 터뷸런스가 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4.5 정도까지 연말에 실제로 도달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조금 더 내년에 얼마나 더 인상할지, 아니 거기서 멈출지, 사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짧게 보면 단기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르는 이제 과정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2년 금리가 지금 4.5%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국 2년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이제 40bp에서 50bp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딱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대비해서 한 50bp 정도 단기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준금리를 4.5%까지 인상한다라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2년물 금리는 이것보다 더 과거에 한 40에서 50bp 정도 더 높았다. 그러면 2년물 금리가 5%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네요. 더하기를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앵커님도 지금 예금해 놓는데 은행에다 예금 맡겨놓으면 요새 좀 많이 올라도 뭐 3%, 4% 이런 게 주는데요. 미국 정부한테 2년 맡기면 5% 준대요.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 맡겨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금이나 뭐 아니면 국채 사고 하더라도 거의 5% 가까운 금리가 나온다면 사실 이제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라던가 뭐 회사채라던가 가상자산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으로 조금 더 시기를 넓히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떤 지난한 어떤 금리 인상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거의 끝자락에 와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금리 인상을 뭐 80%, 90% 정도 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당장 인하로 확 바뀌진 않더라도 이제 일단 금리 인상을 멈추기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충분히 안도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종료가 되고 정상적인 기조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 미국 성장률이 상반기만 보면은 이제 살짝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0.2% 정도. 근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결정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인하로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인상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동결인 상태로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 이 세 가지 국면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 네. 그러니까 지금 75bp씩 3번 연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줄여야 될 거예요. 그쵸. 그걸 네.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멈추나 보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최근에 발표된 CPI를 보면은 이게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내년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YOY로는 내년 연간으로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슬로우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4, 5%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경로를 예상을 한다면은 일단 올해 말까지는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은 물가 흐름을 봐야겠지만 지금 경로대로 봤을 때는 일단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3연속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과격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사실 좀 있었어요. 맞아요. 센터장님께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만약에 뭐 4.5%까지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혹시라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위험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내년에 상반기에 1,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기 침체의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 구간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폭이 더 의미 있게 커질 거냐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성장률은 상반기에는 소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짝 오를 것이다.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네네네. 그럼 이제 미국 얘기가 이제 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물론 미국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만 세계로 좀 눈을 돌리면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그거 자체로서 사실 많이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일단 환율도 많이 흔들릴 것 같고 그다음에 환율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일단 중국 쪽에서의 성장률 둔화 이런 부분들은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또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성장률하고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쪽에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다른 나라들 한국 포함해서는 조금 더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냐에 대한 기준도 사실 그 부분에 맞춰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만 정리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IT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아니면 뭐 베트남, 뭐 일본 이런 정도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달러인 거죠. 근데 달러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살 수 있는 IT 제품이 과거에 비해서 그냥 달러 때문에 2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력이 너무나도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젯밤에도 애플에서 오더컷을 했어요. 또 다시 안 만들 거 못 만들겠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미국은 달러로 사니까 상관없는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되는 이제 원유 같은 것도 네.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달러가 오르면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달러가 오르고 미국 금리를 올리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말이 이제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신흥국이 대신당해 준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도 사실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지난 12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네. 올렸습니다. 50bp 올렸는데 네. 빅스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도 3%대로 올라섰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연준이 앞으로 FOMC를 하는 스케줄을 보면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이게 또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올해 말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점도표대로 가면 4.5 정도까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한 게 우리가 3.5 내외 정도까지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모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100bp 역전이 이제 될 수 있거든요. 1%포인트. 예, 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를 인상했던 과정 속에서 예.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이제 역전되는 거는 이제 종종 발생을 했었고, 이제 그 폭도 이제 75에서 100bp 정도 이렇게 많이 역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반복적으로 자금 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아주 의미 있게 이제 환율 시장 영향을 줄 만큼, 환율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정말 우려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퍼질 만큼 그렇게 이제 자금이 빠지기보다는 이제 환율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100bp 정도까지 역전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그러면은 혹시 미국이 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이제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연장이 된다면 사실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내년에도 미국이 일단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일단 멈춰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역전이 벌어진 부분이 그렇게 이제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최근 4주 연속으로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어쨌든 순매수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상황이 안 좋았을 때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2조 정도 순매도 했고, 그다음에 10월 들어서는 이제 어제까지 한 달치 안 됐는데 1.9조 순매수 했으니까 전달에 매도했던 건 거의 다 이제 돌아섰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 선물 시장이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시장인데, 이제 8월이 이제 가장 상황이 안 좋았고 그때 순매도가 많았고, 근데 9, 10월 돼서는 이제 순매수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정책적인 노력이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할 때 이제 이자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조치를 네, 비과세 해줬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원래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를 3개월 앞당겨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원화 국채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WGBI 이제 월드 글로벌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국채 인덱스 안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정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 아마 충족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 중에 이제 뭐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WGBI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원화 국채에 대해서 전체 인덱스의 2%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전체적인 뉴스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정책적인 노력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또 주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환율 쪽에서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책 이게 이대로 가면은 이제 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네. 그 우려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네. 하는 총재님께서도 어제 우리가 자금 유출에 대해서까지 걱정할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금리 차이가 너무 크지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면서 네. 외국인의 돈이, 그러니까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의미 네.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지금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예. 지금 4.5 정도까지 인상을 하고 한국은 그 폭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조금 더 오를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올해 말 정도 지나고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는 상황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져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 하나만 더 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환율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좀 많이 취약한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혹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워낙 유동성이 좋은 원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 항상 뭐 이렇게 과거에도 2015년에도 그랬고 뭐 2018년에도 그랬던 것 같고 항상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이제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이제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갈 때 특히 원화는 뭐 더 많이 약세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이 돈 빼기도 쉽고 우리가 뭐 자본 통제를 딱히 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워낙 이런 부분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만큼 약세 압력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펀더멘털의 어떤 심각한 이상이라고 보진 않고 예, 원화의 어떤 특수성, 외국인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유입 유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약세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이 더 잘 돼가지고 다시 또 원산 복귀되는 그러니까 너무 환율이 안 좋아지면 수출이 좋아져서 메이크업이 해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걱정이 좀 다른 게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수입 물가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니냐.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과거에는 항상 쟤네들은 흑자 나던 애들이 왜 요새 좀 뭐가 문제가 있어? 아 알고 봤더니 그냥 기름 사오느라고 비싸게 돈을 줘서 그런 거나 이런 영향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때문에 그게 더 증폭돼서 보였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투자자들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니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도 이제 빅스텝으로 0.5를 올렸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금리가 역전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서민 대출자의 이자 부담, 특히 뭐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이제 아까 미국 얘기를 했고 특히 우리는 이제 실물 자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국내 성장률은 1%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2% 중반 대비해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경기 침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이제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 관련해서도 한 1, 2년 전 대비해가지고 대출금리가 한 3%대 정도에서 지금 한 6%대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자는 거의 2배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 되긴 했는데 한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4, 5% 정도 임금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자 비용 2배 오른 거 대비해가지고는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자 이런 비용 부담들 빼고 나면 사실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물가도 올라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저축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여력은 아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다가 신규로 자금을 이제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조금 메말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가상 자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통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가게들이 대부분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도 가격이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에 뭐 추가로 어디선가 뭐 돈이 이제 유입될 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마찬가지로 뭔가 신규로 투자를 하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부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실질소득하고 뭐 명목소득 이런 얘기 해주셨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월급이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팍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나도 커져서 사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작년보다 우리가 월급을 덜 받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씀씀이가 해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남는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상황이 아마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연말이나 연초쯤 되면 아마 그 집집마다 가족 회의를 하시지 않을까. 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니 비상 상황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상하다. 이거 뭐가 우리 가계부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부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뭐 내가 뭘 쓴다고. 뭐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부부 싸움도 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자 비용 부담 커지는데 자 우리 내년 계획을 세워보면 야 이대로 써도 되냐? 라는 이야기가 진짜 진지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내 생각보다 이런 게 소비를 줄인다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저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쓰는 거 되게 뭐 그 사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치킨 한 마리 못 먹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야 이런 것까지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긴 한데 사실 경제가 어쨌든 우리 경제를 보는 게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경제 자체가 잘 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고정금리로 받았던 것들이 보통 이제 5년 고정하고 그다음에 변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17년, 18년 때 또 부동산으로 이제 고정금리 5년으로 받았던 분들이 이제 변동으로 바뀌는 시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갔으면은 거의 상당히 낮았을 거예요. 3, 4%대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변동 가면 거의 대부분 글쎄요. 지금 거의 6% 내외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곧 다가올 수 있다.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환경이 바뀌었다. 근데 당장 내년에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자가 변동됐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무감각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을 갖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 정고점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올랐긴 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가장 정고점으로 보면 이제 나스닥은 작년 11월 그리고 비트코인도 작년 11월이 이제 딱 정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그냥 약세장 속에서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갔던 것 같고 작년 11월 대비해서 나스닥이 현재 한 34% 떨어졌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대비 65% 하락한 상태입니다. 65%요? 그러니까 워낙 일단은 하락폭이 너무 커서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이제 미리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더 된다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 이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강세 속에서 각국의 통화 가치들이 좀 다 약세로 많이 전환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신흥뿐만이 아니라 유로, 엔, 파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9월 말쯤에 좀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으로 이제 차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으로 드리면은 이제 영국 파운드화를 취급하는 이제 크립토 거래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5개 정도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일단 BTC를 이제 각 통화로 샀을 때 가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비트코인을 이제 산 건데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게 파운드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똑같이 별로 예, 움직이는 게 차이가 없었다가 많이 붙어 있네요. 9월 들어서 많이 벌어졌어요. 네. 결국에는 파운드화 약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금 파운드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당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화로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파운드화 표시의 주식이나 국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최근 9월에 하락폭이 되게 컸겠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현상이 좀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가 이제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이제 뭐 최저점으로 떨어졌던 1.06까지 떨어졌던 때가 이제 9월 26일 이때였는데 거의 동일 수준이 됐죠. 네, 거의 이제 패러티로 갔고 예. 깨지기 직전까지만 이제 갔는데 이날 이제 특이하게도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이제 한 평소에 8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5개 거래소들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뭐 유로화 표시 비트코인 매수한 거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유로화도 계속 약세였잖아요. 유로화가 약세로 이제 전환되고 나서부터 유로화로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래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러 강세로 가면서 각국의 통화들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법정 통화의 가치가 흔들릴 때 비트코인이 부분적으로나마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일부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저는 이번에 좀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 특히 영국 파운드니까. 네, 근데 사실 그동안 뭐 터키나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 통화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뭐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남미도 그렇고. 근데 사실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그래도 통용되는 통화 중 하나인데 이 통화가 약세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9월에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비트코인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별로 안 움직였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 통화가 약세로 많이 간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가 그 나라 안에서 조금 생겼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단은 가격이 주식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정도를 저는 그 원인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확실히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원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유동성이라는 걸 강조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워낙 근데 비트코인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워낙 컸고 가격이 빠진다고 뭐 누가 가격 방어를 해주는 정부가 있는 것도 없고 뭐 중앙은행이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내버려진 자식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되게 흥미롭네요.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나라들 터키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해가지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에서도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 파운드화보다 이게 비트코인이 낫네. 정말 차라리 그런 빌미가 나는 됐어요. 사람들이 늘어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반짝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연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기금은 내가 노후에 받는 자금이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연기금이 디폴트가 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레버리지 문제가 껴서 이제 영국 국채를 샀는데 엄청난 레버리지로 샀는데 영국 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커진 그래서 마진콜을 받게 된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레버리지 문제가 껴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영국 국채에 대해서 레버리지로 계속 매수하면서 미래에 우리가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프로세스가 과연 맞는가? 사실 이런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을 하면 이게 과연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계속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거든요. 가장 안전해야 되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나중에는 못 벌어도 내가 번 돈을 다 저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심 때문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영국의 연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줄 돈이 진짜 있는 거야 되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파생 상품으로 엮여서 어렵게 포장돼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찾았던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금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훼손이 되면 사람들이 자산을 다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많은 연기금을 포함한 운용사들이 대체 자산을 많이 찾았잖아요. 그쵸. 주식 채권 말고 다른 거를 넣어놔야 이게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비트코인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리츠도 했고 뭐 아니면 뭐 선박도 했고 뭐 다양하게 했잖아요. 대안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자산들이 지금 성과가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더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높은 금리 환경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자산들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기가 어려운데 물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뭐 그렇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새로운 자산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조금씩 수요의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안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이걸 왜 할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주고받고 결제하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질 거란 예상하에 이런 규제들을 사실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멀리 보게 되면은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는 쪽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미국의 한 카운티의 이 공무원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편입을 시킨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연준 부의장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은행의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가 좀 예고를 계속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나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규제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앞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지금 전통은행들이 지금은 크립토를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는 이런 것들도 예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뭐 수탁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업무들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준에서는 감독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고 이번에 그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연준 안에서 은행 감독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의 롤이 이제 은행 감독을 하는 거고 지금 미국 은행들 보면은 뭐 시티, JP모건, HSBC, 뭐 피델리티 우리가 알만한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크립토랑 관련된 사업 부문은 갖고 있어요. 직접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했든지. 그리고 제일 쉽게 시작하고 있는 거는 수탁이에요. 수탁을 이제 대신 이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대신 맡아주고, 그러니까 개인 키를 관리를 해주고,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지금 대형은행들이 왜 다 그렇게 뛰어들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최전선에서 그 수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 제일 먼저 하게 될 게 아마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아마 제일 먼저 뭐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마스터카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준비를 착착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규제를 해서 이거를 갖고 있겠다. 그게 그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규제가 없으면 이걸 내가 해도 되나?를 고민하게 돼요. 그 자체를. 내가 여기까지 해도 되나? 근데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통해서 야 이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네. 아니면 하라는 거 있으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네. 이게 되게 불확실성이 명확성이 생겨요. 그래서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산업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하거든요. 예. 예.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호하면은 예.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다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지어주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 주는 미국의 이 크립토 정책 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행정부가 이제 가상자산 팩트시트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 같은 거를 발표했고 네. 파월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를 또 언급을 했고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찬물을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의 이런 정책이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한번 전망을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왔던 거는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회 요인 이런 걸 파악해서 각 부서 보고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다 완료가 됐고 9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는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정책을 짤 거야라는 어떤 큰 계획을 보여준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 3가지만 뽑아보면 예. 일단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 이슈를 제기를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날 하락을 했었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 이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미국이 CBDC를 도입을 할 거냐 네네. 아니면 당장 뭐 디지털 달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먼저 환경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아젠다 자체가 환경 문제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 이제 계획대로 하면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량 50%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넷 제로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서 이게 이제 탄소량이 발생을 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줄여가지고 어쨌든 내수로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자라는 게 어떤 대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계획 하에서 크립토 에셋에 대한 정책도 클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주장을 하는 바고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 집약도도 낮아야 되고 어떤 물 사용량도 낮아야 되고 소음 문제도 지켜져야 되고 뭐 클린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잘 안 지키는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의회나 미국 당국에서 행정명령이나 규제를 통해서 채굴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사실 사람들이 되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예. 근데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이 일단 공화당에서 과반 이상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민주당 다수로 구성되어 있던 하원에서 구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화당 안에서 크립토 에셋에 대한 정책의 스탠스가 어떤지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하고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대척점에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간 선거 이후에는 약간 다르게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이게 아직까지 확인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 정책에 네. 대한 스탠스가 네. 어떻게 나왔다. 이건 아직 없는 제가 거죠. 좀 찾아보니까 네. 아직 어떤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총사진을 가지고 있다 제시를 한 거는 이제 한 명 정도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에서 네, 공화당 의원이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원 다수를 차지를 하게 되면 크립토 자산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이제 잡는 거를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뭐 민주당, 공화당 둘 다 할 것 없이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예. 일단 이제 미국의 어떤 의원들이 크립토 에셋에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찾아보니까. 근데 그 7명 중에서 어쨌든 뭐 1명 빼고는 다 공화당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비트코인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흐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크립토 에셋이라는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이 뭐 다 넓게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공화당에서 뭐 어떻게 할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중간 선거 이후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보이스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적어도 나온 환경에 정책을 대해서는? 보면 비트코인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일단 반응을 했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변수를 체크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약간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채굴이 활발한 지역은 텍사스잖아요. 네. 예,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공화당의 어떤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사실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감안해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일단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가 IRA법도 내면서 기후 변화라든지 친환경 네. 정책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굴이라든지 가상화폐에 관련된 뭐 이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첨단 IT 기업 수준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강화될지는 저도 확신을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워렌이라던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실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들의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정적이니까. 예, 규제를 좀 더 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럭처 법안 안에 그 크립토 에셋에 대한 과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공화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세 부분이 이제 뭐 이제 몇십 조를 이제 걷어들이겠다라는 건데 걷어들인 대상도 이제 크립토 에셋 브로커한테 걷어들인다라고 했는데 그 데피니션 자체가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까지 이제 포함을 다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정보도 고객 정보로 다 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충 유추를 해볼 때 아마 조금 더 규제를 촘촘하게 강화하는 거를 아마 민주당은 조금 더 원하는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모양새인데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악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채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크립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채굴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또 그 새로 채굴하는 게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냐. 뭐 변화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어차피 그 비트코인의 지금 한계 마지막까지 채굴할 수 있는 양의 한 90% 이상은 지금 이미 채굴이 돼 있거든. 네네.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이더리움도 채굴을 금지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채굴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내다 팔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채굴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채굴이라는 거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안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제 거래를 검증을 해서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그냥 보상으로 주어져 버리는 어떤 거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트랜잭션이 돌아가고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발행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가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쪽에서 보지 말고 이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비용으로 어차피 전기를 쓰게 되니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에너지 정책의 그 한 틈에서 이 크립토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 아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CBDC 얘기도 이어가야 되겠죠? 네. CBDC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서는 CBDC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내년 5월에서 7월 중에 페드 나우 서비스를 런칭하겠다 이렇게 5월에서 7월. 네. 근데 페드 런치가 그 실시간 페드 나우가 그 실시간 결제하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미국은 현재는 이거를 이제 뭐 시티, JP 모건 이런 대형 은행들이 리얼 타임 페이먼트라고 해서 RTP 이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쓰는 사람들은 대형 은행들 위주예요. 실시간 결제가. 근데 이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인들이 거래하는 결제 중에서 정말 리얼타임으로 결제되는 비중이 1%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리얼타임이라는 거의 데피니션이 되게 엄격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데비카드 긁은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결제 시점이 세틀먼트 시점은 한 달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실제로 이동하는 거. 실시간 이동한 거.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장 우리가 이제 뭐
냉면집에서 결제를 딱 한다 치면은 냉면을 내가 받았고 냉면이요. 내가 카드를 줬으니까 지분 여기까지는 거래는 끝났지만 썼다라는 기록이 남은 거고 사실은 돈이 움직이는 거는 그쵸. 이 냉면 가게와 카드사가 해야 되는데 그건 한 달이 걸리니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세틀먼트가 시간이 실제 그쵸. 결제가 되는 시점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진짜 리얼타임으로 결제되는 그 시스템이 이제 페드나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부의장 중에서 이제 CBDC에 대해서 담당하는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CBDC를 도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비용, 그다음에 해킹과 관련된 문제들. 해킹이 문제죠. 예, 연준이 그것을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페드나우라는 어떤 좀 빠른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달러가 여전히 편하게 결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것마저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워낙 결제도 빠르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편한 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결제가 되게 편해진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페드나우 쪽을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고 그 연준의 부의장이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이사가 네. 페드나우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뺏기기 싫은 거죠. 달러의 패권을 네. 뺏기긴 싫은데 네. 지금 당장 CBDC를 하자니 이게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건 해킹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CBDC로 했는데 그걸 만약에 해킹했다. 이거는 세상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모든 해커들이 다 달라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미국에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게 제가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CBDC를 이제 당장 하지 않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이 사람이 최근에 얘기했던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디지털 달러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앗 머니의 사용 의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BDC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CBDC하고는 되게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CBDC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개인의 사용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라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블록체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보니까 사실 블록체인 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개인 지갑의 어떤 번호를 알면은 추정은 가능하지만 누가 이 돈을 썼고 이런 부분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CBDC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거를 거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정책을 넣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알 수 있는 부분. 수표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CBDC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의 사람들은 결국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국의 CBDC하고 대척점에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놓고 경쟁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국 달러를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다르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검은 돈 얘기거든요. 검은 돈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용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비단 뭐 그 불법 자금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서도 이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CBDC를 진행할 때 너무 투명한 거, 근데 아주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CBDC를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게 아까 해킹 얘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월러 이사가 이야기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미국에서도 CBDC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반대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디지털 크립토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테라 문제도 그렇고 그게 일단은 그 시장 안에서의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그쳤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전통 금융 시장하고의 연결고리는 별로 없었거든요, 다행히. 왜냐하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다가 예치한 것도 아니었고 그걸 발행한 것도 은행이 아닌 어떤 민간의 어떤 기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앞으로 실제로 발행을 허가를 해주면 현재로서는 은행들한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이제 달러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그 발행한 만큼 100% 또는 그 이상으로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로만 보유를 하도록 아마 의무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리저브로서 미국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별로 보유 안 하면서 발행만 지금 많이 찍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준이 이제 발행사에 대해서 아마 분기마다 이런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일종의 뭐 감독 기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은행이 들어가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참 이게 뭐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립토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은 처음 시작이 연준에 통제되어 있는 중앙화되어 있는 저것에 대한 반기로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점점 이쪽 중앙은행에서의 그런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호석 앵커는 규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웃음꽃이 피고 있는데 규제를 하는 쪽에 찬성이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테라 사태가 나고 나서 많은 반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근데 아마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웃는다기보다는 야 이게 원래 이거 반대로 왔는데 얘네들이 규제를 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또 막으려고 하니까 논리가 또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가만 보니까 이게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하거나 아니면 연준이 생각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CBDC 발행도 늦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연준의 정책을 보면 맞아요. 물론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고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도 기후 문제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반도체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도 너무 중요한데 아직 부각은 안 돼 있죠 지금. 맞아요. 이제 미국 크립토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남아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현물 거래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담당을 CFTC 상품거래 위원회로 하는 거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CFTC가 더 많이 크립토 관련된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게리 겐슬러의 입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냐면은 증권성이 있는 거는 SEC가 감독 권한을 갖겠다. 그리고 증권성이 없는 증권, 즉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약간 논란의 중간에 있고.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까지도 워낙 이게 이제 노드가 이제 분산이 잘 되어 있다면은 이게 증권이 아닌 비증권으로 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어쨌든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코인 현물에 대해서는 CFTC가 권한을 갖는 게 맞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CFTC가 대충 그런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상원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그 부분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다른 알트들 중에서도 비증권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
뭐가 이제 그게 빠져서 CFTC로 들어갈 거냐. 그리고 증권성으로 판명이 된 알트 코인들은 SEC가 도대체 어떤 요구들을 할 것이며 그 요구들을 계속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공시에 대한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CFTC가 비트코인 감시하는 거 나도 동의한다. 과거에 했던 어떤 발언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CFTC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랑 또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발언 또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 발언이네요. 이게 증권성이냐 비증권성이냐를 가르고 규제 장치가 무엇이냐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리플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관련된 거죠. 리플이 어디 들어갈 거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넘어갈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금리의 긴축 속도가 금리가 높아진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도 상당히 반등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10월에 반등을 한 거잖아요. 매년 10월, 특히 불장 때 10월은 상당히 비트코인이 강세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반등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매년 비트코인 10월 강세론. 그렇죠. 올해도 되냐 이제 그 부분이죠. 10월이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절반 이상 다 지나가지고 며칠 안 남아가지고요. 근데 이 며칠 사이에 크게 많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아직 미국이 금리 인상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덜컹덜컹하면서 가는 움직임들이 금융시장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크로적인 여건에서 딱히 좋은 거는 별로 이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안도가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로 법안으로 아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미 국채를 다 리저브로 해서 갖는 것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입지가 많이 좁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투자하기에 조금 안정성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저변을 넓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의 시기에서는 지금보다는 뭐 가격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번 10월이나 뭐 한두 달 정도의 시기 안에서는 이제 주식이 조금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아마 어느 정도 어떤 지지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거시경제 얘기부터 미국의 크립토 정책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도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의 이미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